급에 설마. 맞아. 당신 아이야. 뭐? 그럼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이혼이 확정된 이상 당신한테 알릴 의무 없어. 아버지로서의 권리? 그런 거 줄 마음도 없고. 서울가정법원 복도에서 서준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 전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와 달리 전처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차갑게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벌 회장인 그는 처음으로 완전히 차단당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 안 CCTV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자신이 속아왔다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가정법원 복도에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서준혁이 조정실 문을 밀고 나오며 넥타이 매듭을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3개월간 끌어온 이혼 조정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준혁은 무거운 서류 봉투를 손에 쥔 채 복도 끝을 향해 걸음을 옮기다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윤서아였습니다. 준혁의 시선이 서아의 배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3개월 전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불룩하게 솟아오른 배가 임산부용 원피스 아래로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준혁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아야. 준혁이 다급하게 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아는 걸음을 멈추고 담담한 눈으로 준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급에 설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당신 아이야. 뭐? 그럼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준혁이 서아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서아가 한 발짝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이상 당신한테 알릴 의무 없어. 아버지로서의 권리? 그런 거 줄 마음도 없고. 서아야,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서아의 옆에 서 있던 여성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대화를 원치 않습니다. 비켜주시죠. 서아가 변호사와 함께 준혁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혁은 멍하니 서서 서아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아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지자 준혁은 허겁지겁 뒤쫓았지만 문은 이미 닫힌 뒤였습니다. 준혁이 법원 로비로 내려갔을 때 서아의 변호사가 정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급히 명함을 꺼내 변호사 앞을 막아섰습니다. 변호사님, 잠깐만요. 서아 연락처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변호사가 명함을 받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뢰인의 의사입니다. 어떤 연락도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발이요. 아이 아버지로서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셨잖아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준혁의 옆을 지나쳐 법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혁은 텅 빈 로비 한가운데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차단당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상그룹 본사 꼭대기층에 있는 회장 집무실에 준혁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였지만 준혁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결혼식 날의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3년 전 봄 서울 시내 한 호텔 예식장이었습니다. 하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강상그룹 회장 외아들이 평범한 간호사와 결혼한다는 소문은 재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최영숙이 예식장 뒤편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린다고 생각해?
최영숙이 옆에 선 비서에게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아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주던 그 순간 준혁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서아가 수줍게 웃으며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날 믿어줘서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준혁이 서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결말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숙은 서아에게 재벌가 며느리 수업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습니다. 매일같이 예절 선생을 불러 서아를 앉혀놓고 인사법부터 식사 예절까지 지적했습니다. 허리가 굽었어. 다시 해. 숟가락 드는 각도가 틀렸다니까. 서아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영숙이 준혁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준혁아, 내 아내가 남자를 만났더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낮에 몰래 남자랑 커피를 마시더라고. 박 씨가 봤어.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영숙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아가 낯선 남자와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남자가 누군지 알아? 모릅니다. 알아봐야겠지. 결혼한 여자가 남편 몰래 남자를 만나다니. 사실 그 남자는 김태준이었습니다. 서아가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할 때 같은 병동에서 근무하던 동기였습니다. 서아가 병원을 그만둔 뒤에도 가끔 연락하며 힘든 시집살이 이야기를 들어주던 오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최영숙은 이를 불륜의 정황으로 포장해 아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준혁의 사업 파티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한소영이었습니다. 준혁의 전 약혼녀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준혁 씨. 소영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파혼 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사업가로 변신한 소영은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소영 씨, 여긴 어쩐 일이야? 우리 회사가 강산그룹 계열사랑 광고 협업 중이거든. 업무상 인사드리려고. 소영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 뒤로 소영은 업무를 핑계로 준혁을 자주 만났습니다. 최영숙은 소영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저 아이가 원래 내 짝이었어. 내가 처음부터 소영이를 점찍어뒀는데. 최영숙이 준혁에게 수시로 말했습니다. 5개월 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준혁이 회사에서 돌아와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서아가 태준과 함께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은 마치 두 사람이 객실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그날 두 사람이 호텔에 간 이유는 태준이 주최한 병원 동기 모임 장소가 그 호텔 연회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심이 쌓여가던 준혁은 해명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서아야, 우리 이혼하자. 서아가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준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더 이상 못 참겠어.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사는 거 지겹지도 않아? 거짓말이라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준혁이 서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혼 통보 직후 서아는 병원에서 임신 5주차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아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 달 뒤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최영숙이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뭐하러 왔어?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 임신했어요. 최영숙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내 뱃속 아이가 우리 집안 핏줄인지 어떻게 믿어? 어머니, 남자 만나고 다니면서 임신했다고 우리 집에 찾아와?
뻔뻔하기도 하지. 최영숙이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서아는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아는 준혁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3개월 전 스스로 이혼 소송에 응소하며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현재 법원에서 돌아온 준혁은 집안 CCTV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시댁을 방문했던 날의 현관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화면 속에서 최영숙이 서아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이 곧장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최영숙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아가 임신했다고 찾아왔었죠?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최영숙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여자 뱃속 아이가 내 아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남자 만나고 다녔잖아. 어머니, 네가 그 여자 말만 믿고 있으니까 내가 나선 거야. 엄마 말 들어. 준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제 눈으로요. 준혁이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최영숙이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비서실장 오정민을 불렀습니다. 서아가 지금 어디 사는지 알아봐. 건강 상태도.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민은 개인적으로도 준혁과 서아의 이혼을 안타까워했던 터라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민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사모님께서는 현재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동생 윤서진 씨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근처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계시고요. 경제적으로 빠듯하셔서 정부 지원을 신청하신 상태입니다.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날 새벽 준혁은 몰래 서아의 원룸 건물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다가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건물 경비실 CCTV에는 그의 뒷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아의 원룸이었습니다. 서진이 식탁에 죽을 차려놓으며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왜 임신 사실을 그 인간한테 직접 안 말했어? 서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말해도 안 믿었을 사람이야.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 서아의 손에는 이혼 확정 서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니, 내가 뭐든 할게. 그 인간 다시는 언니 앞에 못 오게. 서아가 대답 대신 배를 어루만지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서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서아야, 누군가 나한테 접근해서 너랑 무슨 사이냐고 캐물었어. 조심해.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악몽을 예감하며 서아가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강상그룹 본사 회의실에 법무팀장 강현수를 불러 앉혔습니다. 현수 씨, 과거에 서아한테 불리하게 작용했던 제보들 있잖아. 그 증거들 출처를 전부 역추적해줘. 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호텔 사진. 그거부터 해. 현수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현수가 준혁의 집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현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사진 출처 찾았습니다. 어디야? 한소영 대표 소유의 기획사 계열 스튜디오입니다. 거기서 합성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소영이가? 현수가 태블릿 화면을 준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촬영 원본과 합성본의 시간 차이가 3일이나 납니다. 게다가 사진 속 호텔 배경에 있는 이벤트 현수막 날짜가 사모님께서 김태준 씨와 함께 있던 날과 맞지 않습니다. 준혁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작이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준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같은 시각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소영이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최영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 완전히 정리됐으니까 준혁이한테 자연스럽게 접근할게요. 소영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최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며느리 자리는 처음부터 네가 앉았어야 했어. 내가 전폭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잘해봐. 고맙습니다, 어머니. 소영이 최영숙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최영숙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준혁이가 아이 문제로 흔들릴 수 있거든. 아이요? 그 여자 뱃속에 있는 아이 말이야. 준혁이 핏줄이라고 우기면 골치 아파지잖아. 소영이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빛냈습니다. 그럼 아예 그 아이가 준혁 씨 친자가 아니라는 소문을 먼저 퍼뜨리면 되잖아요. 그래, 그게 좋겠다. 내 기획사에 연예부 기자 라인 있지? 그쪽 좀 활용해봐. 맡겨주세요. 소영이 입술을 핥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서아는 임산부 정기검진을 위해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에서 담당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아 씨, 현재 32주차예요. 아기 잘 크고 있어요. 건강합니다. 서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검진 때 뵙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서아가 병원 건물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저만치 떨어진 곳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서아가 걸음을 빨리 하자 차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원룸에 돌아온 서아가 급하게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나 방금 병원에서 나오는데 누가 미행하는 것 같아. 뭐? 언니, 차 번호 봤어? 적어뒀어. 서아가 차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서진이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언니는 문 잠그고 있어. 서진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지인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습니다. 몇 시간 후 서진이 서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그 차 알아냈어. 한소영이라는 여자 기획사 소속 매니저 명의래. 한소영? 그 여자가 왜? 서아의 머릿속에 태준이 보낸 경고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태준에게 접근해서 서아와의 관계를 캐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본가의 서재에 집사 박 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박 씨, 솔직하게 말해. 지난 3년 동안 서아를 감시하고 어머니한테 보고한 거 맞지? 박 씨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거짓말하지 마. 준혁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박 씨가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모든 게 회장님 어머니 지시였습니다. 저는 월급 외에 따로 수당을 받았고요. 3년 동안 뭘 보고했어? 사모님의 일거수일투족을요. 병원 동기 모임 가신 것, 동생분이랑 통화하신 것, 심지어 혼자 우신 날까지 전부 기록했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기록 다 어디 있어? 파일로 정리해뒀습니다. 지금 당장 가져와.
박 씨가 황급히 일어나 서재를 나갔습니다. 잠시 후 박 씨가 두꺼운 파일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준혁이 파일을 펼쳐보았습니다. 서하의 3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 씨, 오늘부로 해고야. 회장님, 대신 퇴직금은 정상대로 지급해. 가족 생계가 있을 테니까. 박 씨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갔습니다. 준혁이 파일을 손에 쥔 채 어머니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자 최영숙이 화장대 앞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아,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준혁이 파일을 최영숙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니? 최영숙이 파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3년 동안 서하를 감시하셨더군요. 왜곡된 정보를 저한테 흘리시고 호텔 사진도 조작이었어요. 소영이가 한 짓이더군요. 준혁아, 그건 왜 그러신 겁니까?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최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네가 그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가문을 망치는 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이야. 저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 제 아내를 3년 동안 괴롭히셨다고요?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어머니,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시선이 오갔습니다. 준혁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 말씀 안 믿겠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준혁이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최영숙이 닫힌 문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이 서하의 원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현관문이 열리고 서하가 나왔습니다. 서하가 준혁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 준혁이 서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하야, 다 알게 됐어. 호텔 사진도 조작이었고 어머니가 널 3년 동안 감시하게 했던 것도. 서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3년 동안 나를 의심한 건 당신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서하가 준혁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떨군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서하가 원룸 안으로 돌아오자마자 문을 닫고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이 달려와 언니를 안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서진아, 나 어떡해? 서진이 언니의 등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 남자 아무리 사과해도 절대 다시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돼. 알았지? 서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서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태준의 이름이 떴습니다. 서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하야, 나 태준이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오늘 소영이네 기획사 직원이 병원까지 찾아왔어. 나한테 너랑 무슨 사이냐고 캐묻더라. 둘이 사귀는 거 맞냐고. 서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뭔가 이상해. 너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서하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서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몰라. 근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한편 소영은 자신의 기획사 사무실에서 경제지 기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강상그룹 회장 전 부인이요. 결혼 생활 중에 외도했고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이죠. 남자 실명도 드릴게요. 김태준, 대학병원 간호사예요. 그 남자랑 불륜 관계였고 뱃속 아이 아버지도 불분명하다고 쓰시면 돼요.
소영이 전화를 끊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악의적인 기사가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의 실명과 과거 근무 병원까지 신상이 노출되었습니다. 원룸 앞에 호기심 어린 이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악성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서아가 휴대폰으로 기사를 읽다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하복부에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으윽! 서아가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서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서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서아를 싣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마친 담당 의사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조기 진통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33주차인데 이런 스트레스는 아기한테 치명적일 수 있어요. 당분간 입원해서 절대 안정하셔야 합니다. 서진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 급하게 준혁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준혁이 병원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서아의 병실 앞에 다다르자 서진이 복도에서 준혁을 막아섰습니다. 언니 면회 안 받겠대요. 제발 잠깐만이라도. 언니가 이 지경이 된 게 누구 때문인데요? 서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병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녘 담당 의사가 병실에서 나와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아이 아버지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산모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주 이상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만약 36주까지 버티지 못하면 응급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돌아가고 준혁은 병실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서아가 힘없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입원 3일차 오후였습니다. 서아가 침대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돌리다가 굳어버렸습니다. 최영숙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영숙이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서아의 배를 훑어보았습니다. 아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 집안 아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뭐라고요? 내 말 못 알아들었어? 검사에서 확실히 밝혀지기 전까진 내 손자라고 부르지 마.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준혁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겁니까? 준혁이 최영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최영숙이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사실을 확인하자는 것뿐이야. 나가세요. 지금 당장요. 준혁이 어머니를 병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준혁아, 네가 왜 이래? 그 여자 말만 믿고 내 판단력을 잃은 거야? 어머니,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서아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성 긋겠습니다. 서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최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밀려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최영숙이 이를 악물며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최영숙은 본가로 돌아와 서재에 홀로 앉았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으로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아이가 정말 준혁이 아이면 어떡하지? 소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여자가 다시 준혁 씨 곁에 못 오게 할게요. 그래, 믿을게. 최영숙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이번 일주일 후였습니다. 소영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병원 VIP 병동 담당 간호 조무사였습니다. 이게 한 달치예요. 소영이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간호 조무사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5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뭘 해드리면 될까요? 윤서아라는 환자 진료 기록 좀 빼줘요. 과거 기록까지 전부요. 간호조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 소영의 손에 서아의 진료 기록 일부가 들어왔습니다. 소영이 기록을 훑어보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야. 기록에는 서아가 과거에 유산한 적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직후 임신 8주차에 자연유산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준혁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서아는 혼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둔 상처였습니다. 소영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걸로 다시 한번 흔들어 볼까? 소영이 준혁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준혁 씨, 오랜만이에요. 점심이나 같이 해요. 준혁은 고민 끝에 만남에 응했습니다. 소영의 속셈을 알아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시내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소영이 와인을 홀짝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준혁 씨, 서아 씨 과거에 유산한 적 있는 거 알아요? 준혁의 숟가락이 멈추었습니다. 뭐?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였대요. 근데 그 아이 아버지가 준혁 씨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던데. 무슨 소리야? 어디서 그런 말을 들은 거야? 준혁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소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아는 사람? 서아 진료 기록을 네가 어떻게 알아? 준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소영이 당황해서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 순간 소영의 가방에서 병원 봉투가 삐져나온 것이 준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였구나. 사진 조작한 것도 기사 흘린 것도 전부 내 짓이었어. 준혁 씨, 그게 아니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준혁이 냅킨을 테이블에 던지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소영이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이 곧바로 법무팀장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 씨, 한소영이 서아 진료 기록을 빼낸 것 같아. 병원 CCTV랑 출입 기록 확인해서 증거 확보해줘. 법적 절차 밟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현수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병원 출입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고 매수된 간호조무사의 신원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서실장 정민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온라인에 사모님 과거 유산 기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악성 댓글러들이 또 몰려들고 있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사모님 실명이랑 과거 근무하셨던 병원까지 다 털렸습니다. 간호사 커뮤니티에서도 험담이 돌고 있고요. 준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실 앞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달려가자 서진이 병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 무슨 일이야? 언니가 쓰러졌어요. 기사 보다가 갑자기.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아이 아버지입니다. 서아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태아 심박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긴급 수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수술이요? 네. 현재 34주차입니다. 조산 위험이 있지만 산모와 태아 상태가 더 나빠지면 즉시 수술에 들어가야 해요. 신생아 중환자실 협진도 요청해뒀습니다. 준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자 서아가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혁이 서아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서아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준혁을 바라보는 눈에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수술 동의서를 들고 왔습니다. 서아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으려 했습니다. 준혁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할게. 모든 책임 내가 질게. 준혁이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서아가 처음으로 준혁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밖에서 서진이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와서 책임지겠다는 말이 믿기나 해요? 준혁이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걸고 증명하겠습니다. 서진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틀간 집중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태아 심박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새벽 2시 담당 의사가 준혁과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서아가 수술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아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 꼭 돌아와.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혁은 난생 처음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은 복도 반대편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준혁의 처절한 모습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 복도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김태준이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태준이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준혁 씨 맞으시죠?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아 씨와 저는 병원 동기로서 친구 사이일 뿐이었습니다. 조작된 사진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사이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부디 믿어주십시오. 준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태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이고 복도 한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2시간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실 문 너머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kg 남자아이입니다. 34주 조산이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관찰이 필요하지만 산모와 아이 모두 고비는 넘겼습니다. 준혁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진도 울음을 터뜨리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아이를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몸에 여러 개의 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아이 심장에서 심잡음이 들립니다. 선천성 심장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나중에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유리창에 손을 대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출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가 서서히 또렷해졌습니다. 병실 한쪽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밤새 눈을 붙이지 못한 듯 고개를 떨군 채 졸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서아가 침대 옆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네요. 몸 상태는 어떠세요? 아이는요? 아이는 괜찮아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정적으로 관찰 중이에요. 심잡음 검사는 퇴원 전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서아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간호사 출신으로서 심잡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심실 중격 결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일단 희망을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나가자 의자에서 준혁이 눈을 떴습니다. 서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이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어났구나. 물 좀 마실래? 준혁이 탁자 위에 물컵을 들어 서아에게 건넸습니다. 서아가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이름 아직 안 정했지?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같이 정해도 될까? 서아가 준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함께 부모가 된다는 것. 서아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서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많이 힘들어? 괜찮아. 아이 낳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 서진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태준 오빠가 병원에 왔었대. 형부한테 직접 해명했다더라. 둘이 친구 사이일 뿐이었다고.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준이가? 응. 솔직히 아직 그 인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데. 서진이 준혁이 나간 문 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남자랑은 좀 달라 보여. 어젯밤 수술실 앞에서 우는 거 봤거든. 서아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출산 3일 차였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아이 상태가 안정되어 서아가 직접 면회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아는 휠체어에 앉아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인큐베이터 안에 작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서아를 인큐베이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잠깐 손을 넣어서 아기 손 잡아보세요. 서아가 떨리는 손을 인큐베이터 안으로 넣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서아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야. 엄마가 왔어. 서아가 속삭였습니다. 아이가 잠든 채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출산 5일차 서진이 출생신고 서류를 들고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아버지 란 비워둘게. 그 인간 이름 올릴 필요 없잖아.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섰습니다. 문 밖에서 대화를 들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야. 내 이름 올릴게. 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언니한테 허락은 받았어요? 지금 받으려고. 준혁이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버지 이름 올리면 친권도 생기는 거 알지? 나중에 아이 빼앗길 수도 있어.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빼앗으려는 게 아니야. 같이 키우고 싶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서아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서아가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당신이 맞아. 출생신고는 같이 하자. 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준혁이 조심스럽게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절대 의심 안 할게. 약속해. 서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빼지도 않았습니다. 서진이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퇴원 전날이었습니다. 소아심장 전문의가 서아와 준혁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사진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기 심실 중격에 5mm 크기의 작은 구멍이 발견됐어요. 서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심실 중격 결손이요? 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증상이 없고 자연적으로 다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6개월 후에 추적 검사를 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죠. 준혁이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닌 거죠? 네. 관찰하면서 지켜보면 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의사가 진료실을 나간 후 서아가 준혁에게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심실 중격 결손은 심장 안에 있는 벽에 구멍이 난 거야. 작은 구멍은 저절로 닫히기도 해. 6개월 후에 검사해서 커지지 않았으면 괜찮을 거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설명해줘서. 서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부모로서 함께 의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생신고 당일이었습니다. 준혁과 서아가 나란히 구청에 들어섰습니다. 서아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휠체어를 밀며 접수 창구로 향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이 이름이 강시우로 되어 있네요. 확인해 주세요. 준혁과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처리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준혁이 등본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강시우. 준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빠가 됐구나. 서아가 옆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준혁이 서아와 시우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가 향한 곳은 본가가 아니었습니다. 시내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서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긴 어디예요? 내 이름으로 마련한 집이야. 준혁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서아 명의로 해뒀어. 언제든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돼. 어떤 강요도 안 할게. 서진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실에는 신생아 용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유아용 침대, 젖병 소독기, 조사나 전용 분유까지. 냉장고 문에는 산모 식단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거 다 누가 준비한 거야? 서아가 물었습니다. 준혁이 어색하게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비서한테 시킨 거 아니야. 인터넷으로 직접 찾아보고 소아과 상담도 받았어. 서아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시우가 잠든 후였습니다. 준혁과 서아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름뜻 물어봐도 돼? 서아가 물었습니다. 시우? 시작의 시, 비우. 준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계절이 비 내리는 지금이어서. 서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오갔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준혁은 회사 법무팀을 통해 소영에 대한 증거를 완전히 확보했습니다. 병원 CCTV에는 간호조무사가
의무기록실에 출입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현수가 경찰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였습니다. 매수된 간호조무사도 함께 고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자백했습니다. 소영 씨한테 돈 받고 정보 빼냈습니다. 소영 씨가 최영숙 회장님이랑 자주 통화하는 것도 알아요. 수사관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가 수사의 단초가 열렸습니다. 같은 시기 최영숙은 본가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더 이상 집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최영숙은 고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영숙의 측근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거 손잡은 사진입니다. 최영숙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시우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눈을 감고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최영숙은 밤마다 몰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서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집은 꺾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최영숙의 오랜 친구 박 여사가 본가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응접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영수가 네가 잘못한 거야. 이제라도 며느리한테 손 내밀어. 최영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자 평생 못 볼 셈이야? 내 고집 때문에 가족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 최영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곱씹는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밤이 깊었습니다. 시우가 잠든 후 준혁과 서아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할 말 있어. 응, 말해. 3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유산했을 때 당신은 해외에 있었고 나는 혼자 수술받았어.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울었어.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해서 뭐해? 시어머니한테 또 뭐라고 들을까봐, 당신한테 짐 될까봐 무서웠어.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내 편이 없었어. 당신마저 나를 의심했잖아.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아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한참 후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평생 갚을게. 서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봄이 깊어진 5월이었습니다. 시우가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서아는 소박하게 서진과 단둘이 상을 차리려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떡집에 주문해둔 백설기를 찾아오고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았습니다. 점심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아가 문을 열자 준혁이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케이크 상자와 선물 보따리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서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혁이 어색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00일인데 그냥 올 수 없잖아. 거실 탁자 위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열자 시우 이름이 적힌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선물 보따리 안에는 여러 개의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서아가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은수저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공이 정교하고 은빛이 깊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준혁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100일 때 쓰던 거야. 어머니가 맞춰주신 건데 대대로 물려주는 거래. 몰래 가져왔어. 서아가 은수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진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왔어요? 손은 씻고 오셨죠? 아, 네. 씻었습니다. 준혁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람의 조촐한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아가 시우를 안고 백일상 앞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가 안아볼게. 준혁이 서아에게서 시우를 건네받았습니다. 시우가 아빠 품에 안겨 눈을 깜빡였습니다. 서아가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진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남자가 진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진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였습니다. 서아가 시우를 재우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진이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 얘기해요. 두 사람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진이 팔짱을 끼며 준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다시 울리면 그땐 가만 안 둘 거예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보여줘요. 알겠습니다. 서진이 한참 동안 준혁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요. 밖에 추워.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묵시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우가 잠든 후 준혁이 서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아야, 나랑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 서아가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적으로 재혼하자는 건 아니야. 일단 함께 살면서 서로 다시 알아가자는 거야. 어떤 결정이든 내 뜻을 존중할게. 서아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아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사는 건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말해. 시어머니랑은 안 만날 거야. 내가 마음 정리될 때까지.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하나 더. 시우가 어린이집 적응하면 나도 일할 거야. 파트타임이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어. 준혁이 서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조정해도 돼.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돈에만 기대서 사는 건 이제 싫어.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7월이 되었습니다. 서아는 예전에 근무하던 대학병원 간호부에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아입니다. 복귀 가능한지 여쭤보려고요. 전화기 너머로 간호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 씨, 오랜만이네요. 복귀 생각이 있으세요? 네.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어요. 아이가 돌이 지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요? 서아 씨 실력이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시우가 돌 지나면 주 3일 외래 근무 자리 어떨까요? 서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같은 달 준혁은 시우를 데리고 직접 어린이집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강상그룹 회장이 아이를 안고 어린이집에 나타나자 선생님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직접 오셨어요? 네. 아이 적응 프로그램이라면서요. 준혁이 시우를 안은 채 교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다른 부모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준혁은 개의치 않고 시우 옆에 앉아 프로그램에 집중했습니다. 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혁이 서아와 시우를 데리고 제주도로 짧은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시우가 잠들었습니다. 서아가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행 오랜만이다. 그러게. 결혼하고 처음인 것 같아. 준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서아가 아무 말 없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세 사람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시우를 안고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세 사람의 실루엣이 석양 속에 물들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해변가 작은 카페에서 준혁과 서아가 마주 앉았습니다. 시우는 유모차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준혁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3년 전 결혼 때 서아가 끼었던 것과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다시 프로포즈하고 싶어. 서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과거에 제대로 된 사과도 못했어. 3년 동안 널 의심하고 혼자 두고 상처 줬어. 정말 미안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될까? 서아가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반지를 꺼내 서아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처음처럼.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준혁과 서아는 구청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소박한 재혼식을 올렸습니다. 식장은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시내 외곽에 있는 작은 웨딩홀이었습니다. 서아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식장 한쪽에서 서진이 시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오자 서진이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언니 예뻐. 신랑 측 하객석에는 비서실장 정민과 법무팀장 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태준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태준을 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재혼식에 최영숙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식장 밖 주차장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최영숙이 차 안에서 창문 너머로 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영숙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차를 돌려 떠났습니다. 같은 시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소영은 해외 도피를 시도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출국금지 대상이십니다.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권이 압수된 상태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소영이 공항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노와 좌절 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재혼 후 첫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서아가 시우를 안고 집 앞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시우야, 눈이다. 눈. 시우가 눈을 보고 손을 뻗었습니다. 서아가 웃으며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퇴근한 준혁이 합류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작은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준혁이 눈사람에 나뭇가지 팔을 달아주었습니다. 서아가 시우를 안고 눈사람 옆에 섰습니다. 이웃들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준혁은 회사 송년회 대신 가족과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서실장 정민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송년회 참석 안 하십니까? 올해는 집에서 보낼 거야. 가족이랑. 정민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세 식구가 직접 트리를 꾸몄습니다. 준혁이 별 장식을 트리 꼭대기에 달았습니다. 서아가 시우를 안고 트리를 가리켰습니다. 시우야, 예쁘지? 시우가 옹알이를 하며 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세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서아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꼭 그렇게 만들게. 시우가 두 사람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때 서아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대학병원 이름이 떴습니다. 서아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시우의 6개월 추적 심장 검사 일정을 잡아주세요. 서아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잠든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아이가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아이의 이마를 쓸어내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아야 해. 아직 끝나지 않은 걱정을 가슴에 묻은 채 서아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새해 첫 주였습니다. 서아와 준혁은 시우를 데리고 대학병원 소아심장센터를 찾았습니다. 6개월 추적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사실에서 시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아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 시우야. 엄마 여기 있어. 검사가 끝난 후 소아심장 전문의가 두 사람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의사가 초음파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출생 당시 5mm였던 구멍이 자연적으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mm로 커졌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커졌다고요? 네. 구멍이 커지면서 폐혈관에 부담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폐고혈압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서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간호사 출신으로서 이 진단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해야 하는 건가요? 네. 돌전에 수술받는 게 좋습니다. 생후 10개월에서 12개월 사이를 권장합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성공률은 어떻습니까? 97% 이상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인 만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해요. 진료실을 나온 서아가 병원 복도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이 급히 서아를 부축했습니다. 서아야, 괜찮아?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출생 때 심잡음 들렸을 때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나?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준혁이 서아를 꽉 안았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누구 잘못도 아니야. 시우가 이렇게 아픈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 서아가 준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아는 시우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아이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꼭 낫게 해줄게. 다음 날 준혁은 국내 최고 소아심장외과 전문의를 수소문했습니다. 유명한 병원에 예약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수술 대기가 4개월입니다. 준혁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4개월이요? 그렇게 오래요? 죄송합니다. 대기 환자가 많아서요. 준혁이 전화를 끊고 비서실장 정민을 불렀습니다. 해외 병원 옵션도 알아봐. 미국이든 어디든.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흘 후 오후였습니다. 서아가 거실에서 시우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최영숙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오셨어요? 최영숙이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아프다고 들었다. 누구한테요? 박 여사한테. 며칠 전에 전해 들었어.
서아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그래서요? 또 아이 핏줄 의심하러 오신 거예요? 최영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럼 왜 오신 건데요? 3년 동안 저를 괴롭히시더니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서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영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 소아심장외과 과장이랑 대학 동기야. 그 사람 통해서 도움 줄 수 있어. 서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자마저 잃을 수는 없어. 최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우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아가 한 발짝 물러서며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최영숙의 지인을 통해 이재원 교수가 연결되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출신의 한국인 심장외과 전문의였습니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병원 소아심장센터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재원 교수가 시우의 검사 결과를 검토한 후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직접 수술하겠습니다. 2달 내로 스케줄 잡아드릴게요. 준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지만 수술 준비가 진행되는 사이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1심 재판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 소영이 마지막 악수를 둔 것이었습니다. 소영은 기획사에 남아있던 측근을 통해 경제지에 기사를 흘렸습니다. 강상그룹 회장 부인 복귀 후 시어머니와 갈등, 아이 선천성 질환까지. 기사에는 시우의 심장 질환이 서아 측 가계력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벌가 핏줄을 오염시킨 여자라는 악의적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다시 악성 댓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퍼지자 회사에도 영향이 미쳤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일부 사회이사들이 준혁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가정사 문제로 회장직 신뢰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조용히 처리하시죠. 준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 가정 문제로 회사에 피해 끼치지 않겠습니다. 법무팀장 현수가 준혁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소영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기사를 유포한 정황을 추적 중입니다. 보석 취소 신청과 함께 추가 고발이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전에 확실하게 마무리해. 알겠습니다. 회사의 압박과 아이의 수술 사이에서 준혁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서재에서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아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아가 담요를 가져와 준혁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준혁이 눈을 떴습니다. 아직 안 잤어? 당신이야말로 며칠째 제대로 못 자잖아. 서아가 준혁 옆에 앉았습니다. 나 때문에 회사까지 힘들어진 거잖아. 이 결혼이 당신한테 해가 된다면 나랑 시우는 잠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아가 놀란 눈으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널 보내느니 회사를 내놓겠어. 2번 다시 그런 말 하지 마.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칠 후 밤이었습니다. 서진이 서아를 찾아왔습니다. 2 사람이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언니,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마. 서진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남자도 싸우고 있잖아. 회사에서 압박받으면서도 언니 편에 서려고 하고. 이번엔 같이 버텨봐.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도망 안 칠게. 수술을 2주 앞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서아가 시우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우의 얼굴이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간호사 출신의 판단력이 작동했습니다. 청색증 발작이었습니다. 시우야, 시우야. 서아가 급히 아이를 눕히고 다리를 가슴 쪽으로 접어주었습니다. 한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생후 10개월 아기가 청색증 발작을 일으켰어요. 주소는? 준혁이 달려왔습니다. 서아야, 무슨 일이야? 구급차 온대. 병원에 연락해. 이재원 교수님한테. 준혁이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새벽녘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서아가 시우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버텨. 엄마 아빠 여기 있어. 서아가 속삭였습니다. 시우가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시우는 산소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일시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이재원 교수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교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더 이상 예정된 수술일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48시간 내에 수술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서아가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아이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응급수술 동의서를 가져왔습니다. 준혁과 서아가 나란히 서서 동의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함께 서명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응급수술 결정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우가 수술 전 최종 검사를 위해 심장 초음파실로 이동했습니다. 서아가 이동 침대 옆을 따라 걸었습니다. 작은 아이의 몸에 여러 개의 모니터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아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이재원 교수가 준혁과 서아를 수술 동의서 최종 설명 자리로 불렀습니다. 교수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수술 성공률은 97% 이상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인 만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취와 체외순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을 믿습니다. 서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맡기겠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이 시우를 안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준혁이 시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가 눈을 깜빡이며 아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우야, 아빠가 반드시 너를 지킬게. 힘내자, 응? 준혁이 속삭였습니다. 시우가 작은 손으로 아빠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서아가 걸어 나왔습니다. 준혁과 시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응. 잠이 안 와서. 서아가 준혁의 옆에 섰습니다.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이 한 팔로 서아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아가 준혁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울었습니다. 수술 당일 오전 8시였습니다. 이재원 교수팀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우가 이동 침대에 실려 수술실 앞까지 왔습니다. 서아가 시우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서 기다릴게. 금방 끝나. 시우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시우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준혁과 서아, 서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낯익은 인물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최영숙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도착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최영숙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한마디 말도 없이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진이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을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복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로 걸어가 커피를 뽑았습니다. 돌아와서 준혁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드세요. 시우는 강한 아이예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색했지만 고마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진이 서아 옆에 앉으며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아가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준혁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영숙은 여전히 두 손을 모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재원 교수가 수술복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서아가 달려갔습니다. 교수님, 시우는요? 이재원 교수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성공적입니다. 서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준혁이 달려와 서아를 부축했습니다. 7mm 구멍을 패치로 완전히 막았습니다. 아이의 심장 기능은 정상 범위로 회복될 겁니다. 준혁이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아가 환호와 울음이 뒤섞인 소리를 냈습니다. 서진이 달려와 언니를 안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최영숙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회복실에서 마취가 풀렸습니다. 시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서아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시우. 엄마 여기 있어. 시우가 엄마 얼굴을 알아보듯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술 3일 후였습니다. 시우가 소아심장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같은 간호사 출신이시라 아이 케어가 정말 능숙하시네요. 회복이 순조롭습니다. 서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술 일주일 후였습니다. 최영숙이 서아에게 따로 면담을 청했습니다. 두 사람이 병원 옥상 정원에서 만났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최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라. 두 사람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최영숙이 무릎 위에 손을 모았습니다. 3년 동안 내가 너를 괴롭혔다. 서아가 입을 다물고 들었습니다. 소영이랑 손잡고 내 뒤를 캤다. 임신 소식도 준혁이한테 숨겼고 조작된 증거들을 아들한테 전달했다. 최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인정한다. 내가 잘못했다. 서아가 최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최영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최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우 할머니로서 함께하는 건 막지 않을게요. 최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최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기다리마. 같은 주 법원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소영의 보석 조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기사를 유포한 정황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소영은 다시 구치소로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소영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한소영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 소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재판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다만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추가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 소영 측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영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시우 퇴원 날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준혁이 시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옆에 섰습니다. 서진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프레임 한쪽에 한 발짝 떨어져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영숙이었습니다. 서진이 카메라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찍으실래요? 최영숙이 망설였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영숙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와 같은 프레임에 섰습니다. 쓸쓸하면서도 안도하는 복잡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이 찍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아가 시우를 유아용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슴에 붙은 수술 자국이 작게 보였습니다. 서아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준혁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서아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준혁이 서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고마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태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태준아, 나야. 서아야, 오랜만이다. 시우 수술 잘 됐다며? 뉴스에서 봤어. 응. 덕분에 오해도 다 풀렸어. 그때 형부한테 직접 해명해줘서 고마워. 태준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해서 다행이다. 가끔 시우 사진 보내줘. 그럴게. 고마워, 태준아. 서아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랜 친구로서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1년 후 봄이었습니다. 시우가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준혁이 돌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강상그룹 임원들과 서아의 친정, 가족, 대학병원 시절 동료들을 초대했습니다. 최영숙도 초대 명단에 있었습니다. 돌잔치 장소는 호텔 연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서아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호텔은 너무 거창해. 따뜻한 게 좋아. 준혁이 아내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돌잔치 당일 오전이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안이 풍선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떡과 과일이 차려졌습니다. 시우가 한복을 입고 서아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서진이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언니, 이쪽 봐. 사진 찍자. 서아가 시우를 안고 웃었습니다. 돌잡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여러 물건이 놓였습니다. 실, 돈, 마이크, 청진기, 연필. 시우가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시우야, 뭐 잡을 거야? 서아가 물었습니다. 시우가 두리번거리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청진기를 집었습니다.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따라 의료인 하려나. 준혁이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뭘 하든 네가 원하는 거 해. 돌잔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서아가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영숙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손에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최영숙이 서아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서아가 최영숙을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최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서아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였습니다. 서진이 서아와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언니, 형부, 나 할 말 있어. 서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데?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누구야? 서진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시우 수술할 때 이재원 교수님 팀에 있던 의사야. 흉부외과 펠로우래. 수술 끝나고 연락이 닿았어.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됐다. 언제 데려와? 준혁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면 우리 가족 행사에 언제든 데려오세요. 서진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2년 후였습니다. 시우가 3살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유치원에 입학하는 날이었습니다. 준혁과 서아가 시우의 손을 양쪽에서 잡았습니다. 유치원 정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우야, 유치원 재밌겠다. 친구 많이 사귀어. 서아가 말했습니다.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같은 해 여름이었습니다. 서아가 간호학 석사과정 입학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파트타임 근무를 시작한 지 1년 만이었습니다. 준혁이 합격 소식을 듣고 꽃다발을 사왔습니다. 축하해. 내가 전적으로 밀어줄게. 서아가 웃으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저녁은 내가 할게. 그날부터 준혁은 퇴근 후 시우를 돌보았습니다. 서아가 야간 수업에 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이 시우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우야, 아빠가 라면 끓여줄까? 응. 준혁이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라면을 넣고 끓이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하는 사이에 라면이 타버렸습니다. 늦게 귀가한 서아가 탄 냄비를 보았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준혁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미안. 전화 받다가. 서아가 웃으며 준혁의 볼을 꼬집었습니다. 치킨 시켜. 4년 후였습니다. 시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7살이 된 시우는 건강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가슴의 수술 자국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서아가 석사학위를 마쳤습니다. 대학병원 간호교육팀에 합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아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나 할 말 있어.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서아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째 생겼어.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멍하니 있다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응. 8주야. 준혁이 서아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둘째 임신 소식을 들은 최영숙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직접 손수 짠 태교 담요였습니다. 이거 내가 만들었다. 받아라. 서아가 담요를 받았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마친 소영은 기획사와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마을로 낙향했습니다. 고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홀서빙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영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상그룹 서준혁 회장 가족이 오늘 자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준혁과 서아가 시우를 사이에 두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소영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놓는 순간이었습니다. 6년 후였습니다. 최영숙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서아가 매일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직접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최영숙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네가 해주는 거면 뭐든. 서아가 최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손주들 보셔야죠. 최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서아야, 정말 고맙다. 준혁이 병실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진정한 가족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9년 후였습니다. 시우가 12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둘째 딸 시은이는 6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우와 시은이가 학교 과제로 가족 인터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아빠, 카메라 앞에 앉아. 시우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뭐 물어볼 거야? 아빠한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예요? 준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은이가 태어나던 날 세상이 처음으로 빛났어. 시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는요? 시은이, 네가 태어나던 날은 세상이 두 번째로 빛났지. 가족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인터뷰 영상에는 80대가 된 할머니 최영숙도 등장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가족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시우가 물었습니다. 최영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행복하다. 카메라 뒤에서 서아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서아와 준혁은 넓은 정원이 딸린 새 집으로 이사해 있었습니다. 정원에서 시우와 시은이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서아와 준혁이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혀 있었습니다. 야, 조심해. 시우가 동생에게 소리쳤습니다. 시은이가 까르르 웃으며 도망갔습니다. 서아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법원에서 당신이 쫓아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준혁이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상하기 싫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뿐이야. 준혁이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아가 준혁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정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에서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가장 늦은 진실이 가장 깊은 사랑을 만든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준혁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만 믿고 조작된 증거만 믿고 아내를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그 사이 서아는 혼자서 유산의 아픔을 견뎠고 혼자서 시어머니의 구박을 버텨냈고 혼자서 임신 소식을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게.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잘못을 인정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아도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시우의 심장 수술이라는 위기 앞에서 이 가족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원망만 남았던 시어머니조차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고 서아는 그런 시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변하지 않는 노력이 있다면 부서진 관계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가장 늦은 진실이 가장 깊은 사랑을 만든다는 말처럼 준혁과 서아는 아픔을 딛고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늦었다고 생각되는 진심이 있다면 오늘 한 발짝 내딛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